예, 매번 이렇게 올 때마다 크게 환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내보고 언제 또 불러주나 이런 생각이 좀 예, 사진이 좀 옛날 거긴 하네요. 예. 아무튼 방금 옆에 이제 우리 부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안녕 지난 동안 안녕하셨는지 한번 안부를 여쭙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또 사실은 아는 분이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YMC 통해서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뵙고 또 이런 뜻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 아주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이장인데요. 이거 가지고 이제 가수를 떠올리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시다. 젊은 분도 다 나와야 되는데 가수만 떠올려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나눌 얘기는 어쨌든 지난 내란 사태 1년을 한번 회고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개인탄을 회고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가 또 공유하는 이 역사적 사건을 이제 한번 떠올려보고 과거를 한번 회고해보고 현재 지금 그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태를 다시 한번 재발하지 않고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우리 민주공화국의 더 밝은 미래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였고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가라는 것을 좀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목하고 조금 달라졌는데요. 12.3 내란 사태 1년을 한번 회고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뭘 해야 되나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제 이제 제가 좀 요즘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제 새벽 1시까지 이 자료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랴부랴 드렸는데 많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내용이 많고 산만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지만 많이 또 건너뛰면서 이제 좀 할 테니까 가려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마 12.3 비상계엄 사태를 다 기억하실 텐데요. 저는 이제 헌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이제 헌법학자로서 요걸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집사들에 발라졌다. 우리 집주인이 우리인데 우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이죠. 국민이 집주인인데 지난 38년 동안 우리가 독재시대를 또 우리 경험하면서 우리가 국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발버둥 밟히는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어쨌든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국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터에 갑작스럽게 또 난데없이 12.3 비상계엄이 일어났습니다. 집주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집주인들이 그런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응징하고 집사는 국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집을 차지하려고 해? 열쇠 주인이 되려고 해? 이런 거죠. 집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품었다는 것만으로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 헌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은 헌정 질서를 풀었다, 공격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난 1년은 결국은 우리 헌정의 대단한 위기 상황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로 막아낸 건 참 다행이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맞으다. 이게 종교적인 의미 아닙니다.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가사대로입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은데 어쨌든 지난 3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 퇴행 그리고 파괴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게 좀 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단순히 윤석열이 내란을 저지른 게 문제가 그것도 문제지만 김건희가 너무 많이 이 부정부패를 벌려놨다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이거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이거를 좀 바로 잡아야 될 텐데 상당히 김건희 특검이 또
맡았던 일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쨌든 그 이후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년을 맞이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직 내란 사태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1년 정도 지났으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뭐 책임자들이 어느 정도 재판에서 1심 정도 나왔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아직 재판이 1도 안 끝난 상황이고 그리고 특검의 종료기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지금 특검을 통해서 밝혀낸 게 너무 사실 많이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내란 특검만 하더라도 대통령실 관련한 지금 비서실장이라든지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 하나도 지금 수사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기현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실은 이런 것도 사실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분이 좀 안 돼 있다. 그리고 또 내용 보시면은 지금 온통 아직도 유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아직 내란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MBC에서 이제 조사를 했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방송 못 봤어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저한테 이런 멋진 강의 자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MBC에 계신 우리 김태석 기자님께도 좀 감사드리고요. 근데 MBC 뉴스데스크 보니까 아직도 내란 저는 여기 보면은 사람들 많이 안도를 하세요.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려 69%의 사람들이 이건 내란이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반대쪽을 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20% 대구 경북 같은 경우 무려 4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내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저는 이 부분이 시한폭탄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이 여기에 좀 어쨌든 내란이다라고 보지만 여기에는 아직도 명확한 어떤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유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란이 뭐냐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법적인 개념을 떠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주인이 있는데 집에 열쇠를 맡겨놨더니 그 집사들이 내가 집주인이다라고 집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우리 헌법질서에 정해놨잖아요. 근데 그걸 뒤집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파괴 행위를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고 그 목표는 결국은 실질적으로 그 권력자의 장기 집권과 독재 체제의 구축에 있지 않나. 참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잘 몰라요. 미래를 모릅니다. 열이면 다 불행한 비참한 종말을 맞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참 공정한 것 같아요. 역사는 정의롭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좀 안다면 이런 짓을 감히 벌이지 못할 텐데 이런 짓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이게 눈이 멀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법이 지금 적용되는 형사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문란의 정의가 우리 정확하게 어쨌든 이제 다 국민들이 다 아시는 거지만 보시면 북한 문란이 바로 내란입니다. 내란이고 북한 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간합에 의해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소멸시키는 것, 이게 바로 북한 문란이고 내란입니다. 이거를 하려고 폭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이 북한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하는 것을 내란 목적 폭동이라고 하고 폭침 내란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확한 말로는 내란 폭동죄. 그 내란 목적 살인죄도 있어요. 이 내란이려고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경우 그 내란 목적 살인. 근데 이것도 있지만 내란은 예비 음모 선전도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이석기 씨 내란 음모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내란 음모죄로 처벌을 받고 그 사람이 저런 소속된 정당이 해산까지 됐습니다. 그런 거 거기 이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유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과 그
주변에 이제 주유물 종사자 이런 사람들은 내란 소위 내란죄로 처벌받고 있지만 지금 그 주변에서 윤어게인 외치는 분들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란이 뭐 선전선동 이런 것을 벌이고 있으면서도 잘 모른다라는.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내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란 이거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선전선동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보시면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 없고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군사력을 병력을 동원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을 동원하는 그 비상계엄 자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지만 거기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병력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이제 발권 남용을 해서 뭘 했냐면은 바로 국가기관을 정복하려고 했다. 바로 포고령 1화 이게 이 내란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활동 금지.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국회, 지방의회 이런 국회는 거기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근데 이런 것을 계엄의 대상으로 삼은 건 안 되지만 이거를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않냐고 국회의 권능을 소멸시키는 또는 강압에 의해서 국회의 권능을 소멸시키는 바로 헌법문란죄에 그대로 해당되는 그런 사안이다. 법 위반인데 이걸 내란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내란을 내란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오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저 혹시 저한테 오빠라고 부르실 분 있으면 오빠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뭐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왜 못 부르냐 이거죠. 얼마든지 불러도 됩니다. 내란은 내란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뭘 못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내란의 밤, 이게 참 좋은 자료가 있길래 제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요 사이사이에 정말 많은 또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제 오늘 계속 나온 자료 보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언을 했죠. 윤석열한테 바로 전화 받아가지고 담장 넘어가고 있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라. 네, 그 얘기는 없었는데 그것도 다 실토를 합니다. 지금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가 어떻게 나타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이 결국 안 했습니다. 집주인들이 이 집사들을 반락했어요. 저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이 프레디 셔먼이라는 사람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연방의회에서 스피치를 했더라고요. 계엄령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국민들이 막아냈더라.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결국 막아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왜 이렇게 막을 수 있었느냐? 저도 그랬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말이 돼? 왜 비상계엄? 비상계엄 상황도 아니고 왜 비상계엄? 라고 우리는 그거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38년 동안 비상계엄 계속 경험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도 비상계엄 세대는 아니지만 비상계엄에 대해서 딱 부르면은 벌써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DNA가 있기 때문에 딱 느낌이 옵니다. 바로 우리 역사에 이게 우리 국민들의 DNA에 그걸 새겨놨어요. 본능적으로 그걸 안다 이거죠. 그래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국민들의 본능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따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그게 위법한 줄 몰랐을까요? 자기만 또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 주장을 인정해주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법관은 뭐죠?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다른 DNA가 있나? 네,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설득력이 없는데 저는 법관이 정치했다고 봐요. 그 부분에서 오늘 지금 국민의힘 추경호가 추경호 당 원내대표가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죠. 지금 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구속해서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바로 지금 그 대원군이 막 쳐들어오고 있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하기 위해서 다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의원에게 들어오라 라고 국회의장이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3분 후에 추경호가 자기들 소속 국회의원들을 당사로 뺐더라고요. 그 공지를 보자마자 3분 후에 뺐습니다. 왜 뺐을까요? 결국은 이건 의결을 방해하려고 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기는 그런 의사 없다라고 하지만 누가 그걸 믿습니까? 저는 그 자료를 보고 이거 뭐 100% 나아가는 생각이 드는데 판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판사를 못 믿는 상황이 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왜 이런 상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정의의 여신에 눈을 어떻게 좀 다시 가려줘야 되나 아니면 벗겨줘야 되나 지금 다 걱정스러운데 대법원에 가면 정의의 여신이 눈을 뜨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추경호가 아닌가 그걸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추경호는 구속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만 박성재였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어쨌든 간에 뭐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자료를 보면은 박성재하고 또 법원 쪽하고 연락이 되는 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하나씩 베일이 벗겨지지 않을까 싶고요. 윤석의 파면 결정 뭐 이미 잘 하겠지만 굉장히 길잖아요. 딱 요약하면 이겁니다. 요약하면 뭐냐면 이런 행위들이 결국 민주주의 인간을 다 부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헌법에 대한 직접적이고 어떤 그 의도적인 공격 파괴 행위였다. 이거를 그대로 인정을 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뭘 고치냐면 만약에 윤석열이 컴백해가지고 다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경우 국민들은 그에게 어떤 숨은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람의 헌법과 법률 위반 의심하게 될 거다. 굉장히 치명적인 이 사람한테 일 맡기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집사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 일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숨은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숨은 목적이 뭘까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무슨 뭐 이렇게 다빈치 코드처럼 헌재 결정문에다가 무슨 어떤 비밀 코드 하나 숨겨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은 목적이 있을 거라고 국민들이 의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게 결국은 계엄의 실질적인 동기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재판관들도 뭔가 게 있는데 이걸 직접 쓰지 못하고 이렇게 퉁치고 넘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내란죄가 지금 서울중앙법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직위원 부장판사인 25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부에 어떻게 이게 배당이 됐냐도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분명히 법원에서는 전자배당에 의한 무작위 배당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배당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이 지금 대법원도 거짓말한 게 지금 또 거짓말이 여러 개가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거짓말했다. 그래서 근데 이 형사 25부에 지금 배당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걱정스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내란죄가 유죄로 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20%는 이건 내란이 아니다라고 보신 그분들이겠죠. 아주 정말 훌륭한 분들인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사람을 철저같이 믿어주나 싶어서 어쨌든 간에 좀 웃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 해야 이걸 믿을까요? 고민입니다. 근데 이 지기현 판사에게 굉장히 좀 걱정거리인데 국민들은 70%가 내란 유죄가 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어쨌든 정말 힘들게 윤석열을 구속시켜놨는데 구속 취소시켜버렸어요. 법관이 그렇게 하니까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취소 이유를 보니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법을 완전히 그냥 어떻게 이게 우리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법관이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 사람은 안 그러죠? 이 사람은 진짜 완전히 반대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막 지게. 그러면 자기 권한이 아니라 사실 헌법재판소로 그 사건을 보냈어야 돼요.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지 여부를 판단해 보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든가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자기가 그냥 취소시켜버렸어요. 풀어줬습니다. 그 지금 어떤 상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그 사람이 그 레크레이션 감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래서 청팀, 홍팀 나눠가지고 청팀 얘기하시고 홍팀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까칠하세요? 그래서 좀 자제하고 백팀장 얘기해보세요.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저는 얼마 전에 또 어떤 사람이 그 화물차 기사가 과실치사를 저질렀다고 바로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그렇게 엄정합니다 사실은. 결과 사망 사고가 났기 때문에 구속이 아니라 바로 구속됐어요 그 사람. 근데 내란죄 아닙니까? 내란죄 저지른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청팀 나눠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내란 재판이 공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많은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63%가 동의했더라고요. 이런 걱정이 지금 한편으로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지기현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 쏙 들어가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하게 되면 사실 그게 법적으로는 가장 정도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말들을 하면서 말을 지어내고 하면서 본질을 옮깁니다. 본질은 내란에 대한 재판인데 지기현에 대한 공격으로 그 사건의 프레임을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바로 지기현 아웃시켜버렸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늦었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이거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지금 의견이 이렇게 반반 나뉘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법원 개혁이 좀 필요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47%,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37%입니다. 이건 좀 약간 비등비등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내용을 보면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3일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해버렸어요. 3일 만에.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세한 거는 시간 관계상 다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2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어버리고 우리 법리적으로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대법원의 상고심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심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실심의 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사실 확정을 하면 안 돼요. 그거 사실심에서 해야 돼요. 근데 2심에서 했던 사실관계를 다 뒤집어버리고 상고심 그 낭독하실 때 보셨겠지만은 1심 얘기를 반복합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한 사실관계를 반복하면서 이렇다. 그러니까 파기환송. 2심 다시 판결하라. 2심은 할 게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이미 사실관계를 확정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상고심, 즉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의 역할을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기도 했거든요.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죠. 오비기자처럼 그 선고한 다음날 또 한덕수, 지금 한덕수는 주임무 종사가 맞죠? 여러분들 그 대통령 CCTV 다 보셨잖아요. 그거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갑자기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거 조희대 대법원장을 주도해가지고
이 대통령 후보를 바꿔서 하려고 한 거 아니었느냐. 이런 식의 바꿀 수 없어요. 또 이제 탄핵시키려고 한 거 아니었느냐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이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지금 현재 법원이 어떻게 우리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원이 이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수시적 위계관계 하에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계속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그냥 우리 교과서상으로만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줄 몰랐어요. 야, 우리 진작에 이런 거 좀 개선을 했어야 했는데 하나 아쉬움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조희대라는 대법원장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야 지금 못할 게 없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영장이 계속 부탁되는 것도 이런 부분 아닌가라는 의심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3특검법이 시행됐고요.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은 이 수사가 굉장히 부진했는데 대통령 바뀌니까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3특검법이 1호 법안으로 처리가 돼서 그 이후로 계속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어쨌든 보고 있는 것은 이게 지금 굉장히 양이 많구나. 이 인력과 이 조직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시간에 처리하기에는 너무 사건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특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또 특검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경찰에서 이거 수사를 또 한다면 계속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결국 시민사회가 이걸 요구해야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괴변 827하고 제가 써놨죠. 아직도 이 내란에 대해서 어떤 사과나 반성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직도 이 말을 해요. 내란은 아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걸 또 속아가지고 한 20-30%가 지금 거기에 또 따라가고 있는 분도 있고 경고성 위험이었다. 장난이었다. 그 사람 인생이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장난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 어게인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정말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 김용현 씨 변호인들이 법정 모독과 난장판 벌이는 거 보셨죠? 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걸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2.3 비상계엄만 기억할 게 아니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119 서울 지방법원 폭동권 이거는 연장선상에서 내란 쪽 폭동일 수도 있고 하나의 별개의 내란 목적 폭동일 수도 있어요. 이미 폭동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우두머리가 있고요. 중요 임무 종사자가 있고 부하 수행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 내란죄 기소도 안 됐고 지금 나온 거 보니까 다 집행유예를 풀려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게 확실하게 지금 확인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은 이거는 사실은 이거 자체가 하나의 내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대로 처벌이 안 됐다. 윤상현이나 정광훈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내란 우두머리로 지금 처벌받아야 되는 건데 아니면 중요임무 종사자거나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다뤄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우 세력들과 국민의힘이 같이 연대해서 내란이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외치고 있고 내란 선동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씨도 내란 선동 선전 혐의로 지금 형사처벌을 받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우 집회를 이제 차라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제가 있다. 70%. 심지어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조차도 문제가 있다. 53%. 대구 경북에서도 문제가 있다. 57%. 또 이 부분은 또 어떻게 그렇게
아까 47대 37이었는데 내란이냐 아니냐 할 때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00% 믿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국민적 공감대, 흔히 말해서 민족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원이 영장을 줄기가 가다 보니까 수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다 입맞추고 증거 인멸하고 나는 그런 짓을 본 적 없다라고 다 부인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영장 기각까지 됐는데 CCTV 영상 보니까는 이거 뭐 완전 거짓말쟁이구만요, 그죠? 자기가 나중에 얘기했어요. 자기는 거짓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두 번이나 영장 기각됐는데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법원하고 친한 사이가 아닌가 싶어요. 황교안 국무총리도 영장이 기각됐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상병 특검 영장 자료 찾아보니까 90%가 영장이 기각됐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영장을 너무 무리해서 청구하는 거 아니냐. 영장을 무리해서 청구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지금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걸 어떻게 가서 어떻게 뭐 몰래 가서 뭐 자료를 훔쳐옵니까? 이게 영장 통해서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90%가 기각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사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오빠의 구속영장 청구했더니 목걸이랑 이런 거 때문에 영장 청구했는데 다 기각됐습니다. 뭐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국민들은 이 한덕수가 영장이 기각됐지만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되기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과 법원이 딴 길을 가고 있다. 법원은 자기들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DNA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관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좀 지금 이 사람 누구 아시죠? 네? 마린 최상목 기억이 안 난대요. 뭐 두 번, 세 번 적었다 이런 사람이 다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종이가 굉장히 큰 종이를 들고 막 서로 대화도 하고 하는 영상도 다 찍혔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끝까지. 어쨌든 뭐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정말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관직이나 하고 부총리도 하고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고 네? 이런 사람들이 집사랍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비상 입법 기구 예산이나 짜려고 비상 입법 기구 예산 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명백하죠. 아마 거기서 헌법재판관들도 다 뭐가 받았을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자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도 내란이 끝난 거 아니다라는 의구심을 많이 의구심이 아니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냐? 결국은 이 사람 가장 제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어쨌든 형사재판이야 언젠가는 될 건데 그들이 시간을 끄는 사이에 결국 세력을 규합해서 다시 재기를 노립니다. 재기를 노려요. 지금 이미 20%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뭐 대구 경북 쪽에서 도지사 내고 하는 거는 일도 아닐 거예요. 국회의원 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마 20석 넘겨가지고 교섭단체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언젠가는 집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뭐 어떡할 거냐. 근데 우리 역사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극우적인 정당들이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민주주의를 거꾸로 파괴하는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치에 바로 이 나치의 이런 사례를 염두에 두고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생겨납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뭐냐면은 민주주의는 원래 이 민주적 다양성 사실은 나쁜 놈도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뭔가 더불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걔가 우리 다 죽이는 거예요. 걔를 어떻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 걔를 솎아내야죠. 적어도 정치 관계에서 이 정당에서는 빼내버려야 돼요. 바로 그게 이런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뭔가 제도가 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민족 다양성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적대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자라는 게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게 위헌정당 해산제도이고요. 우리 헌법에는 이 88조 4항이 명시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개수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되더라고. 정당은요 그냥 해산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뭐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이런 것은 해산시킬 수 있어요. 뭐 일본에서 통일도 지금 법인 해산 됐잖아요. 명령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그런 식으로 사회단체 그게 만약 범죄단체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뭐 진작에 사라졌죠. 그렇게 강제 해산 시스템 소동이 있는데 정당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해산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당은 요거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이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걸 없애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이러한 절차,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해산시킬 수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정당의 목적을 그러려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돼야 되고 정부가 그걸 제소를 해줘야 돼요. 그게 절차적 어떤 내용적 요건입니다. 그러면은 민족 질서를 위배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한데 뭐 살다 보면 우리 무단횡단을 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정당이라고 해서 뭐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특히 내란 같은 거. 그러니까 이 헌정 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의도적 공격 파괴 행위, 이 내란을 획책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민족 기본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거죠. 이것보다 더 심한 건 없습니다, 사실. 당대표가 살인을 저질렀다. 그거 가지고 위헌정당 해산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당이 이런 것을 했다? 아, 이것은 헌정을 파괴, 이거는 바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내란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위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경우. 그러니까 단순한 위배가 아니라 민주적 기본 질서, 이런 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 말이 없지만 쉽게 풀자면은 다시 집권해가지고 다시 쿠데타 벌일 수 있는 그거예요. 뭐 아직 안 했다면은 알 수 없는데 이미 했잖아요. 이미 한 애들이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거 거의 뭐 99%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해악, 이 민주권 질서에 대한 실질적인 해악이 초래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추경호와 같은 그런 행동이 이제 한 부분인데 어쨌든 그거 아니라도 이 사람 누굽니까? 장동혁 지금 국민의힘 대표잖아요.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잘 몰라요 사실은. 저의 선한 이웃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공인으로서 정당의 대표로서 무슨 짓을 했냐면 내란 범죄자를 찾아가가지고 우리 하나로 뭉쳐 싸우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우려스럽지 않으세요? 무섭지 않으세요? 이미 막았는데 다시 집사들이 다시 힘을 모아서 다시 하나로 싸워가지고 다시 집 뺏어 온대요. 여러분들 그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거의 그 얘기도 저는 들려요. 하나로 뭉쳐 싸우세요. 다시 정권을 하나 살아나세요. 뭐 추경호는 옛날 일이고 지금 이거는 앞으로의 일이잖아요. 현재 벌어지는 일이고 앞으로의 일입니다. 계속 이런 일 계속 반복되고 있고 계속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선례를 보시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이석기 의원이 이제 통합진보당은 여러 이
진보 계열 정당들이 모인 이렇게 통합된 그런 정당이잖아요. 그죠? 정당 통합된. 그래서 통합보당인데 이석기 의원은 그 1파예요. 1파. 전체도 아니고 1파이고 근데 이석기 의원이 속해 있던 경기연합 아로 여기서 말한 이 소위 말해서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제가 갑자기 어딘가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제 얘기가 됐는데 이것의 숨은 뜻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그걸 숨은 뜻이래요. 숨은 목적이 그거래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거를 폭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관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음모를 했다. 마음을 먹었다. 음모한 거예요. 음모했어요. 음모.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물적인 준비를 한 것도 아니다. 음모를 했어요. 그럼 마음 먹은 것 자체가 잘못된다.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초래됐다고 판단하면은 그 소속 정당도 해산시킬 수 있다. 뭐 어쨌든 그것도 찬반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중요한 선례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냥 내란죄 기수예요. 그 내란의 추경호가 지금 오늘 좀 계엄 폐지 강해 이런 것으로 조직적으로 의원들 빼고 사실 거기서 보면은 윤석열이 조지호 청장한테 국회의원들 밥 넘어간 애들 다 빼라 잡아들여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한테 보내면 4명씩 들고 들어가지고 다 다리 들고 나와 다 끄집어내 문 부수고 도끼로 문 부수고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 얘기했잖아요. 의원들 끄집어내라 그랬어요. 의원들도 못 들어가게 옆으로 돌려. 저는 윤석열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하고 했고 한덕수랑도 통화했고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실행에 가담한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설령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나온 이런 부분은 결국은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계속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내란의 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보다 더 구체적인 위험성 있는 어떤 그 상황이 있습니까? 실제로 집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뭐 이 사람들 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 집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호 대표의 계엄회계 해제 의견을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방해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방해했다라고 보셔요. 물론 26%는 알았다라고 하지만 이분들이야 뭐 콘크리트에 가까운 분들이고 방해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어쨌든 한편으로는 이제 진행되고 있는 내란 재판을 통해서 엄정한 처벌을 해가지고 이게 남는 장사가 아니라 폐가 망신하는 자라고 하는 중요한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내란을 여러 번 겪었는데 이 내란을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한 명도 없다고 봐요. 잠깐 감옥 들어왔다 나온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그 사람들은 무슨 훈장처럼 달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역사를 끊으려면 폐가 망신하시다라는 참교육을 좀 해줘야 되고 다시는 국헌 문란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거 오늘 여기 얘기는 안 했지만 사면도 그 법으로 금지시켜야 된다는 얘기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그런 관련한 법도 입법이 준비 중이더라고요. 참 다행스럽게도 특검이 한덕수에게 15년 구형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45년 전의 내란보다 더 나라를 파괴했다, 손상시켰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미래를 좀 담보하려면 이 방어적 민주주의에 따른 이 위원정당 해산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어떤 정당 비호서가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에 있어서 무슨 보수당이라는 게 없잖아요.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극우 아니면은 과거 뭐 친일 후예들이거나 그런 거죠. 보수냐 진보냐는 당연히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얘기되는 거예요. 헌법을 파괴했는데 어떻게 보수가 됩니까 그게? 헌법을 파괴하는 건 절대 보수의 입장이 될 수 없어요. 진짜 보수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고 헌법 파괴에 대해서 거부를 해야죠. 근데 그걸 옹호한다? 그건 보수라는 이름을 감히 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역사에서 그런 보수가 사실은 없잖아. 헌정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장식물로만 갖고 있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면서 헌정이 또 없는 거죠. 근데 헌정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을 위협해오니까 이 헌정을 결국은 헌신작처럼 파괴하려고 했다고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수인 적이 없어요. 그냥 기득권이지. 그냥 기득권이. 이제는 진짜 우리 사회에서도 보수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수의 토대 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진보도 필요하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라는 게 이제는 좀 새롭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제 과거와 끊는 의미에서 이 위원정당에 대한 처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란 전담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헌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오히려 지금 그 사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법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떨어졌잖아요. 직위원 도입된 때문에. 그럼 이게 지금 뭐 마치 헌법에 근거가 없는 것처럼 돼 있지만 당연히 이 박근법의 조직은 법률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설령 법률을 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대법원 예규라든지 대법원 규칙을 통해서 이 사법분장에 관한 사항을 얼마든지 정할 수 있어요. 그거 안 하니까 이제 법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로 하자. 그 내용을 보시면 대단히 합리적인 내용들이에요. 서울중앙지법 고등법원에 6개의 전담부를 제시한다. 이 3특검에 관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심리기한을 3개월 이내로 좁혀놓고 그 다음에 사명, 감형, 복권 이런 것을 부르고 판결문에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의무한다. 그 다음에 공개 원칙. 판결문은 판사들은 판결문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개 원칙, 민주주의 대원칙이죠.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건은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개를 당연히 해야 돼요. 이 중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결국은 하지 말자는 반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중요한 시국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제도적 과제를 몇 가지 정리해봤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란 전담 재판부 도입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헌법소의 어떤 중요한 이 부분이 재판소원이거든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판소원.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이 헌법 위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법을 또 잘못 적용하거나. 그랬을 때 재판 당사자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이 재판이 불신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소는 필요하다. 재판이 헌법에 맞게, 법률에 맞게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막아놨어요 지금. 이게 원래 필요한 이유는 독일에서도 나치 시대에 법관들이 나치의 부역자로서 역할했거든요. 나치 부역자 역할을 했어요. 유대인들 나치 시대에 보내가지고 죽일 때 정당하다 헌법적으로 판결을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 전후에 하나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심지어 독일의 법 왜곡죄도 적용받지 않았어요. 하나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이 판결, 잘못된 판결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바로 그 문제의식 때문에 생겨난 게 재판소원제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헌법소원을 87년도에 도입하면서 재판소원을 쏙 빼놓고 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대법원이 처벌하니까 이거 도입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그룹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재판소원을 도입해서 이제 법원의 재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건강한 사법이 되기 위한 아주 핵심과 같은 영양제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법관 징계 강화, 이건 뭐 직위원 재판, 직위원 판사 징계 안 되는 거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피하구만. 대법관 중원 이것도 이것도 얘기 많이 되고 있고 아까 말했던 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같은 인사권 이것이 수직적인 법원 문화를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바꿔야 되는데 이거 하려면 개헌이 필요합니다. 요 부분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제도적 성과가 이겁니다.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됐어요. 제가 이제 이 우리 법리적으로는 이미 그 1960년대 판결에서 나왔듯 우리 확인할 수 있듯이 상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게 법리에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 법리에 이미. 그런데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죠. 왜냐하면 거부했다가는 자격이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하자. 그래서 거부권을 명시하자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서 76년 만에 일방적인 복종 의무를 삭제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 이행 거부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이 규정을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성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게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고 더 이상 내란 상태가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은 재판도 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위원정당 해산도 어쨌든 간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우리 국민들이 확한 입장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국민들이 다 8, 90% 하지 말자? 못해요. 못합니다. 내란으로요. 그냥 내란 세력들이 그냥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역시 국민 한 명은 몰라도 이 전체로의 국민은 대단히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에 에너지를 좀 모아줘야 되고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민사회가 이런 부분에서 건강한 여론을 형성해 주셔야 우리 사회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이 마산 지역의 시민사회를 또 주도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주름 잡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갑자기 기분이 없어. 주름 잡으셔야 됩니다. 주름 잡으셔가지고 이 마산이 옛날에 우리 3.15와 엄마의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사실은 역사를 주도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를 앞으로도 계속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시민사회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